이렇게 류큐국이 일순간 일본의 한 지방으로 전락하자 류큐이는 하루아침에 국적이 바뀌어서 일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그런데 류큐인을 억지로 자국민으로 삼은 일본은 불안해졌습니다. 류큐인이 일본인을 배신할 것 같았던 거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은 류큐인을 일본의 오키나와인으로 만들기 위한 동화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했던 그런 동화 정책인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본이 동화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언어죠, 언어. 그렇습니다. 바로 언어였습니다. ごちそうさまでした。こっちサビタン頑張って。縛りよワクワク。ちむどんど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ニフェーデービル 꽤 많이 다른데요? 아니, 아예 달라요. 지금 아, 그래요? 완전 발음 자체가 달라요. 아, 다른 말인가 본데. 그래서 일본은 오키나와현에 교습소를 차리고 일본어를 교육시키는 정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속내는 류큐국의 문화를 대체해서 일본에 동화시키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류큐국의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 했던 짓이랑 똑같네. 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거 프리허그 할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소년이 목에 걸고 있는 건 1907년부터 사용된 방언 명찰이었습니다. 私は方言を使いました。 망신을 주는구나. 예. 아, 애기한테. 그러니까 이 명찰은 교실에서 류큐어, 즉 사투리를 사용한 학생의 목에 거는 용도로 쓰였어요. 이 방언 명찰을 받은 학생은 품행 점수에서 한 번 사용했을 때마다 2점씩 감점을 당했고요. 당시 취업이나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수였기 때문에 감점은 아주 치명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준 거죠. 그래서 류큐어를 쓰는 학생들은 말을 실수해서 명찰을 받게 될까 봐 이제 입을 닫게 되는 거죠. 또 명찰을 메고 있는 학생에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류큐어를 사용하는 아이는 교실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거였죠. 류큐 출신의 오키나와인들을 완전한 일본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동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황민화 교육이었습니다. 천황 중심의 지배 체제였기 때문에 일본인이라면 천황에게 이제 충성을 바쳐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천황에 대한 충효심을 설파하는 교육직어를 오키나와 학교의 각종 행사에서 낭독시키고 외우게 했습니다. 만일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용감히 나라를 위해 나서서 천황의 영원한 운명을 함께 지켜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모든 신민이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도리이다. 너무 애국심을 강요하는데요. 류큐 출신의 학생들은 교육칙어를 낭독하고 외우면서 천황에게 충성하는 게 일본 신민의 도리라고 세뇌당했던 거죠. 그렇게 류큐 출신의 오키나와인들은 일본 신민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만들고 싶어 했던 건 단순한 일본 신민에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일본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하는 일본 군인이었던 거죠. 저 어떻게 저런 사고를 했을까? 그래서 오키나와현의 학교에서는 병식 체조와 검수를 도입하고 실탄 발사 훈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요? 예, 이게 교련인 거죠. 오키나와의 문화와 풍속을 일본화해서 그들에게 일본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류큐 출신의 오키나와인을 일본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들은 일본의 2등 신민으로서 차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오키나와를 완전히 장악한 일본은 이후 더욱 승승장구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1914년 유럽을 주 무대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본은 불과 6개월 만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거의 점령하게 됩니다. 어이구, 많이도
점령했네요. 와. 하지만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으로 전쟁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미드웨이 해전 이후 8월에 미국은 일본을 격파해 나가기 시작했고 일본군은 일본 본토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일본 코앞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본토 상륙을 위한 장소로 바로 이곳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키나와였습니다. 교수님, 근데 미국은 왜 오키나와를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서 약 500km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하거나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키나와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해서 타이완과 중국 어디로도 진출하기 용이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의 손에서 빼앗아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로써 오키나와는 일본에게 있어 본토 방어를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되게 됐던 거죠. 광기와 공포로 점철된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요. 1945년 4월 1일 미군과 연합군은 함대를 집결해서 바다에서 오키나와 섬을 일제히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3, 4일간 집중 포격을 마치고 4월 1일 오키나와 중부 해안가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상륙 지점에서 치열한 교전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던 예상과 다르게 이상하게도 오키나와 본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물론이고 섬의 주민들 역시 보이지 않았던 거죠. 도망갔나? 그러던 그때 오키나와 바다에 정박해 있던 미군의 전투함위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뭐야. 그러니까 바로 일본의 자살특공대, 다 아시는 가미카제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아, 자폭하는구나. 4월 6일 하루 동안 큐슈의 비행기지에서만 약 300여 대의 가미카제가 출격을 했고요. 야, 지금 사람도 대단하다. 5월 25일까지는 무려 1,500기의 가미카제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전투는 세계사에서 가미카제가 가장 많이 출연했던, 동원되었던 전투였어요. 너무 불쌍해요, 저기에 가세. 희생된 사람.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일본군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과 연합군이 총 54만 명의 군대와 40여 척의 항공모함을 편성한 것에 비해서 일본군은 고작 약 10만 명의 병력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은 무모한 방법을 써서라도 본토에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미군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혀서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후 일본군은 지상전에 사활을 걸게 되는데요. 류큐 왕국의 성태였던 수리성을 중심으로 그 방어선을 구축하고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로 미군을 이리저리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점령이죠.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면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와, 완전 게릴라야. 그 진짜 제정신으로 전투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고 하는 게. couldn't detect where the Japs were firing at you. You couldn't locate them by the sound of their weapons because of the mob. The sound echoed and re-echoed. Jesus Christ, that was close. 와. 절의 산들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저기 진짜 현장에. 미군은 일본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투를 벌여가면서 진격하게 되죠. 와. 아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군은 미군이 방어선을 뚫을 때까지 싸우고
방어선이 뚫리면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간 끌기. 이 때문에 미군은 약 10km를 돌파하는 데만 50일가량이 걸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군의 피해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태평양 전쟁 중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전사하는 전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수록 일본군의 병력만으로는 이제 미군을 상대하기 어렵던 거죠. 70대 노인은 물론이고 14세 이상의 학생들까지 학도병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 뭘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도대체. 이는 오키나와 주민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요. 특히 학도병들은 그동안 황민화 정책을 통해서 천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입을 받아왔거든요. 그 결과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뜻의 철혈근황대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전쟁에 대거 동원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진짜. 이때 미군의 강력한 전차에 맞설 무기가 없었던 일본군은 오키나와 학도병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오키나와 학도병들이 전차를 폭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폭탄을 안고 전차 아래로 뛰어들도록 한 거였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아, 여기에 대한 학도병들의 증언이 남아 있는데요. 나는 그들이 전차로 돌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구덩이 속에 숨어 있다가 전차가 오면 파고들어 밑에 깔리는 것이다. 그러면 등에 맨 화약이 폭발했다. 그런 광경을 실제로 눈앞에 두자 너무나 처참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와우. 너무 불쌍해. 안쓰러워.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군은 오키나와 학도병들의 목숨보다 폭탄이 헛되이 사용되는 것을 더욱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차를 폭파시키는 확실한 방법으로 학도병들의 희생을 이제 강요했던 거였죠. 제정신이야? 아, 일본군은 오키나와 학도병들을 앞세워서 총알바지로 사용했는데요. 학도병 손에 수류탄 2개를 쥐어주고는 하나는 적을 향해 던지고 하나는 자결하라고 명령했어요. 너무 악랄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키나와 주민들이 전쟁의 희생양으로 내몰려야 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또한 전쟁에 동원되었던 거죠. 특히 오키나와 여학생들의 경우 일본군의 간호부대로 징집돼서 큰 희생을 치러야 했었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히메유리 학도대였습니다. 뭐지? 히메유리 학도대는 교사 18명과 15세 이상의 여학생 222명으로 구성되었었는데요. 이들은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지하 방공호에서 부상병을 돌보고 수술을 돕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히메유리 학도대의 증언이 남아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동굴 안은 항상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군인들의 비명 소리가 아직도 들려옵니다. 洞窟には怪我をした兵隊が次々と運び込まれてきました。洞窟の中で手術も行われました。切断した血まみれの手や足を外に捨てに行くのも私たちの役目でした。患者が増えて治療が追いつかなくなると傷口にウジ虫が湧き始めました。重症の患者たちは取り残されました。残された患者に毒入りのミルクを飲ませ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そうです。 와. 치료도 안 됐네요, 솔직히. 그렇죠. 물자도 많이 부족했으니까. 중상은 그냥 죽이네요. 그러니까 평범한 어린 여학생이었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전쟁의 참혹한 광경을 그대로 마주해야 했던 거였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일본군들이 이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히메유리 학도대는 방공호가 폭격을 받을 때면 옆에서 친구들이 사지가 찢겨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었고요. 또한 전세가 기울자
일본군은 이들을 전쟁터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떠나버리기까지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이 때문에 어린 학생에 불과했던 히메우리 학도대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미군의 폭격과 총격에 희생당했고 절망 속에서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240명으로 구성된 히메우리 학도대는 전쟁 중에 약 50% 이상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키나와 주민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뭐 전세가 크게 역전될 것 같지 않은데 전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 일본군의 이 같은 전략은 그저 사상자만 늘릴 뿐 전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왜 저러는 거? 그렇게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된 지 약 2개월 만인 1945년 5월 27일 결국 수리성도 장악되고 마는데요. 와. 하지만 하루라도 미군을 더 오래 붙잡아 두어야 했던 일본군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 왜 포기를 안 해요, 일본은? 이에 오키나와 섬의 남쪽으로 달아나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일본군이요? 예, 일본군이 자기 나라에 만행을 저질러요? 예.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뭐 하는 거예요? 피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숨어 있던 가마라고 하는 자연 동굴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서 주민들 사이에 숨어서 오직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한 예로 동굴 안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미군에게 들킬 것을 걱정한 일본군이 아이를 포함한 오키나와 주민 일가족을 몰살해버렸던 사건까지 있었다고 해요. 오키나와 주민을 자국민으로 안 봐서 그런 건가? 그런 거죠. 그런데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을까요? 큰 공포? 큰 공포요? 이거보다 더 큰 공포요? 예, 바로 일본군의 집단 자결 명령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일본군은 미군들에게 자신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들키자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자결을 강요했던 거였어요. 정신 나간 거 이에 아니야? 동굴에 숨어 있던 주민들은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하나둘 목숨을 끊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서 포로의 굴욕을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전진훈이라고 하는 군대의 명령을 주입하기도 했던 것이었죠. 전진훈은 전장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마음의 자세라는 뜻으로 당시 육군 대신이었던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공표한 주장이었는데요. 즉 항복은 곧 죽어서도 오명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런 쇠뇌 때문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살아서 포로가 된다는 건 죽음보다 더 큰 공포였던 거죠. 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 예. 이렇게 83일간 이어진 오키나와 전투는 1945년 6월 23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끝에야 종결되게 됩니다. 당시 전투에선 오키나와 출신 군인 약 3만 명과 민간인 약 9만 4천 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군인보다 약 3배나 많은 수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거죠. 아, 민간인 피해가 더 컸구나. 예, 이는 미군과 일본 본토 출신 군인의 사상자보다 훨씬 많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이처럼 광기와 공포로 점철된 오키나와 전투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극대화된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전투로 기록되고 있는데요.